덴마크의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한국의 온돌로 공사를 한 후 덴마크의 모든 신축 건물에서 온돌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온돌에 대해 극찬을 하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코펜하겐 공과대학 건축환경공학과의 한스 메르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늦가을, 제 연구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드리워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덴마크 왕립 문화부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의 냉난방 시스템 설계 자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당시 오페라 하우스는 덴마크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건축비만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특히 건물의 외관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유리 조각 같았달까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공학적으로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우고 식힐 것인가? 기존의 유럽식 난방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사용하자니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았고 천장형 난방은 천장 높이가 너무 높아 실용적이지 않았죠. 게다가 이 건물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무용수들이 연습하는 공간, 관객들이 모이는 로비, 사무실, 리허설룸 등 각각 다른 온도 조건이 필요한 공간들이 공존했습니다. 한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무용수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어야 했고, 관객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들어와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이 도전의 크기가 실감났죠. 덴마크의 겨울은 특히 바람이 매섭습니다. 1년 중 60일은 햇빛을 보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해답은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올 거였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현대 덴마크의 가장 혁신적인 건축물의 숨결을 불어넣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해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2003년 12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유럽 건축환경 학회에서였죠. 발표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의 김 교수가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습니다. 온돌. 처음 들어보는 그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워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 방식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닥만 데워서 이 추운 북유럽의 겨울을 버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김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제 고정관념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돌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민족은 수천 년간 이 방식으로 혹한의 겨울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열의 복사 원리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온도를 전달하고 추결 능력으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밤새도록 온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습니다. 현대식 온돌은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 에너지 효율이 기존 난방 방식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 공기의 질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온돌의 열 분포도였습니다. 기존 유럽식 난방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 때문에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고르게 열이 퍼져 올라가 훨씬 안정적인 온도 분포를 보여줬죠.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페라 하우스의 도면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수천 석의 객석, 넓은 로비, 연습실. 이 모든 공간을 온돌 시스템으로 덮는다면?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던 이 생각이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무렵에는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 북유럽의 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일뿐이었죠. 바닥난방이라는 제 제안은 처음에는 폭풍우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실에서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의 반응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한국의 난방 방식을 도입하자니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위원회의 한 건축가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그가 던진 첫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바닥 난방으로 이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 데우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죠. 공사 비용 증가, 유지 보수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독일의 성공 사례들을 수집하고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실내 온도 분포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 전통 온돌의 원리부터 현대식, 바닥난방의 기술적 진보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죠. 두 번째 위원회 발표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오페라 하우스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용수들이 바닥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은 점, 객석의 쾌적도가 공연 관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천장이 높은 로비의 난방 효율 문제까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바닥난방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했죠. 결정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였습니다. 기존 난방 방식 대비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 결과는 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구나 바닥난방은 냉방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여름철 에너지 효율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한 것은 문화적 자부심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언제나 혁신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양의 지혜와 북유럽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이자 기술 혁신이 아닐까요? 6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마침내 위원회는 바닥난방 시스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우리는 이 혁신적인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2004년 초봄, 드디어 바닥난방 시스템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덴마크 최초로 대형 공공 건물에 바닥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순간이었죠. 지하 5층, 지상 9층의 거대한 건물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파이프 배열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과 달리 오페라 하우스의 각 공간은 용도가 전부 달랐습니다. 무용수들의 연습실은 22도, 공연장은 20도, 로비는 18도. 각각의 공간마다 다른 온도가 필요했죠. 이를 위해 저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수십 번의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공연장 객석 설치 과정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좌석 아래에 파이프를 깔면서도 소음과 진동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했거든요. 한 기술자가 제안한 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 온돌의 구들장처럼 추결층을 만들어 진동을 흡수하자는 거였죠. 이 제안은 적중했고 결과적으로 객석의 음향 효과까지 개선되는 예상치 못한 혜택을 얻었습니다. 로비 공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바닥 난방과 함께 이중 유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유리를 통해 들어오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로비 전체를 포근하게 감쌀 수 있도록 설계했죠. 공사 과정에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첫 시운전이었습니다. 초봄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바닥 난방이 가동되자 건물 전체가 마치 생명체처럼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공간 전체가 포근해졌죠. 그때 현장 감독관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치 거대한 온돌방 안에 서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구역에서는 파이프 배열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온돌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은 이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2005년 초 마침내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닥 냉난방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우리의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예상치 못한 놀라운 효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월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저는 한편으로는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이 이 거대한 공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특히 덴마크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곧 기우임이 밝혀졌습니다. 개관 첫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건물 곳곳의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였지만 실내는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놀라운 것은 에너지 소비량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20% 이상 적은 에너지로도 충분히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놀라움은 무용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바닥 난방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춤을 추기에 바닥이 너무 뜨겁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연습을 시작하자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고 부상 위험도 줄여 주었습니다. 한수석 무용수는 이렇게 말했죠. 마치 따뜻한 담요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공연장에서는 춤추기 힘들 것 같네요. 음향 효과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공연장의 음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바닥의 온도 변화가 공기의 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어 음향 전달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휘자들은 이 공연장의 음향이 특별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에서 들어와 따뜻한 로비에 들어서면 그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겨울철 공연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죠. 한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대류식 난방과 달리 먼지가 덜 날리고 습도 조절도 더 쉬웠습니다. 예술품 보존에도 유리했죠. 로비에 전시된 작품들이 일정한 온습도 아래에서 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큰 보람은 직원들의 만족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른 건물에 가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바닥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성공 사례는 곧 다른 공공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코펜하겐의 새로운 건물들이 하나둘 바닥 난방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북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오페라 하우스의 성공은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코펜하겐 공과대학의 제 연구실은 북유럽 바닥난방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바닥난방의 가능성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2006년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과 천장까지 난방 시스템을 확장하는 연구였죠. 처음에는 동료 교수들이 미심쩍어했습니다. 벽이나 천장까지 난방을 한다고?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온돌의 원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복사열의 힘을 믿으라는 것이었죠. 연구실에 특별한 테스트룸을 만들었습니다. 3면의 벽과 천장, 바닥에 모두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죠.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날은 바닥만, 어떤 날은 벽만, 또 어떤 날은 모든 면을 가동해 보면서 에너지 효율과 실내 온도 분포를 측정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면을 낮은 온도로 가동했을 때가 한 면을 높은 온도로 가동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껍질 속에 있는 것처럼 인체가 느끼는 쾌적도도 월등히 높았죠. 특히 천장 난방을 추가했을 때 결로 현상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연구진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우리는 스마트 서페이스 히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건물의 모든 표면이 지능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죠. 가장 큰 돌파구는 에너지 소비량 측정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은 최대 40%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실내 공기질도 월등히 좋았죠. 이는 곧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연구자들이 찾아왔고 우리의 연구 결과는 여러 국제 학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07년 베를린 건축 포럼에서의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덴마크의 기술이 만나 미래의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제 발표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이제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에서 비롯된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어요. 2008년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가스 분쟁으로 난방비가 급등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점점 더 심각해져갔죠. 제 연구실에는 유럽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는 덜 쓰면서도 따뜻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바닥 난방 시스템은 기존 난방 방식보다 30~40% 적은 에너지로도 더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의 호환성이 뛰어났죠.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저온 열원으로도 충분한 난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바닥난방을 주목하고 있었죠. 세계 난방유 소비 3대 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난방으로 전환한 건물들은 눈에 띄게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더 진보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연계한 바닥난방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온도 제어,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추결 시스템 등을 연구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전통 온돌의 추결 원리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09년 겨울, 덴마크를 강타한 한파는 우리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바닥 난방을 도입한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페라 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죠. 이 시기에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알프스 지역 국가들이 앞다투어 바닥 난방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은 고도와 추운 기후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던 이 지역에서 바닥 난방은 일종의 구원자와 같은 존재였죠. 저의 연구는 더욱 주목받아 2010년 EU 환경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난방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치자 한 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과거를 들여다보아야 했군요. 이제 바닥 난방은 더 이상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새로운 문제의 해답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제 덴마크 신축 건물의 80%가 바닥 난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변화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온돌이라는 위대한 발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만 합니다. 최근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온돌방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토록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굴뚝과 아궁이 사이의 거리가 28m나 되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유럽의 벽난로가 연기 때문에 고생하던 시절, 한국의 선조들은 이미 연기와 열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자원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인 것은 온돌이 단순히 기술적 발명이 아니라 문화적 유산이라는 점입니다.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한국 전통 온돌의 도면이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연구하면서도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이 유산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현대의 바닥 난방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뿌리에는 한국 선조들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니까요. 오페라 하우스는 이제 코펜하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세계적인 공연이 열립니다. 하지만 제게 이 건물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온돌의 원리를 활용한 차세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이 보여준 지혜를 현대의 기술로 재해석하여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이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 덕분에 우리는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온돌만한 곳이 없죠. 추운 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녹이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한국식 온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돌로 바꾸고 난 후에는 자녀의 기침까지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방송국에서도 앞다투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우드 마을에 사는 캐롤린 브라운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작은 변화가 가져온 특별한 이야기예요. 메인주 북부에 자리 잡은 메이플우드는 사계절이 뚜렷한 마을이에요. 특히 겨울이 긴데 여기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추위와의 싸움이었죠. 남편 마이클과 저, 그리고 14살 딸 에밀리. 우리 가족은 16년 동안 이 추위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외곽의 숲속에 있는 우리 집은 통나무로 지은 작은 집이에요. 처음 이사 왔을 땐 전기도 수도도 없었다니까요. 모든 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맑은 공기, 새소리, 창 밖으로 보이는 사슴들. 도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겨울만 되면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난방 문제였죠. 오래된 벽난로와 작은 화목난로로 겨울을 나야 했는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면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어요.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았죠. 갓난아기를 이런 추운 집에서 어떻게 키우나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 지피는 거예요. 마이클이 패놓은 장작을 옮기고 불을 피우고. 그래도 집 안 전체가 따뜻해지려면 한참이 걸렸죠.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이불을 둘둘 말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예요. 그러다 작년 초 16년 된 난로가 고장났어요. 수리공은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했죠. 한겨울에 난로가 고장나다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임시 방편으로 전기 히터를 몇 대 들여놓긴 했지만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게다가 전기 히터 바람이 건조해서 그런지 에밀리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마이클은 새 난로를 사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가족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창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집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분명 어딘가에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특별한 만남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찾아보기로요. 우리 가족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금 큰 변화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메이플우드 마을 광장에서 파머스 마켓이 열려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긴 그곳에서 저는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됐죠. 그날도 평소처럼 에밀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유기농 채소와 수제잼을 파는 농부들 사이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스가 눈에 띄었죠. 그린 홈 디자인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 아래 친절해 보이는 아시아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부스 앞에 멈춰 섰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죠. 한국인 건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주택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리 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16년 동안의 난방 고민, 고장난 난로, 아픈 에밀리까지. 김 건축가는 진지하게 듣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생소한 이름에 의아했죠.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흥미로워졌어요.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래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해요. 현대에는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해서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김 건축가의 태블릿에는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집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신기했던 건 그 집들의 거실 바닥에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바닥에서 낮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우리 집도 저렇게 될 수 있냐고요. 김 건축가는 물론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처럼 오래된 집도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계속 온돌 이야기를 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싶다고요. 남편 마이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동양의 난방 방식을 우리 집에 설치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나 봐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파머스 마켓에서 마이클도 김 건축가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죠. 기술적인 설명부터 에너지 효율성까지 마이클의 모든 질문에 김 건축가가 차근차근 답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이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이클이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차가운 겨울날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됐어요. 드디어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주말 아침 따끈한 핫초코를 준비하고 거실에 모였죠. 에밀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서 찾은 온돌 관련 자료들을 들고 왔더라고요. 14살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며 장단점을 정리해보자고 했어요. 화이트보드에 2개의 칸을 그리더니 한쪽에는 기존 난방, 다른 쪽에는 온돌 난방이라고 썼어요. 기존 난방의 장점으로는 익숙하다는 것, 설치가 간단하다는 것 정도였어요. 단점은 너무나 많았죠. 열이 고르지 않고 건조하고 연료비가 많이 들고 특히 에밀리의 알레르기를 자극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온돌 난방은 어땠을까요? 김 건축가가 보내준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이 실내 전체를 골고루 데운다는 점, 습도 유지에 좋다는 점,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 장점이 꽤 많았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선 공사 기간이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죠.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에밀리가 갑자기 손을 들며 자기가 조사한 것도 있다고 했어요.
태블릿을 꺼내더니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집들의 후기를 보여주었죠. 특히 천식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온돌 난방으로 바꾼 뒤로 증상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비용이 문제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매년 난방비로 나가는 돈을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안했어요. 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김 건축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죠. 에밀리는 어느새 바닥에 누워서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들여다보니 온돌 난방이 설치된 우리 집의 모습이더라고요. 다음 날, 김 건축가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집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생각보다 공사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죠. 오히려 우리 집처럼 바닥 구조가 단순한 집이 온돌 설치에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견적서를 받아들고 마이클과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에밀리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큰 결심을 했어요.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로요. 김 건축가의 말처럼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1월 중순에 시작됐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했는데 김 건축가가 좋은 제안을 했죠. 우리 집을 2구역으로 나눠서 공사하자고요. 한쪽은 임시로 살고 다른 한쪽은 공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첫날 공사 인부들이 도착했을 때 온 동네가 술렁였어요. 메이플우드에서는 보기 드문 큰 공사였거든요. 맞은편에 사는 부인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고 옆집 아저씨는 아예 마당까지 나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에밀리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작업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집이 수술을 받는 것 같아요. 바닥이 걷어진 거실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죠. 마이클은 매일 저녁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나중에 앨범으로 만들고 싶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바닥을 뜯어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오래된 배수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김 건축가의 말로는 이참에 고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비용이 들긴 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공사 중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바닥을 뜯었더니 에밀리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장난감이 나왔거든요. 5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작은 곰 모양의 열쇠고리였죠. 에밀리는 그 더러워진 인형을 보물처럼 껴안았어요. 이웃들의 관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시선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특히 김 건축가가 설명해주는 온돌의 원리에 다들 감탄했어요. 과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난방 방식이라는 게 신기했나 봐요. 옆집 부인이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 주었고 앞집 아저씨는 남는 단열재가 있다며 건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공사장의 추위를 녹여주는 것 같았죠. 가장 큰 고비는 파이프 설치 작업이었어요. 온수가 흐르는 파이프를 바닥 전체에 골고루 깔아야 했거든요. 김 건축가와 작업자들은 밤늦게까지 계산하고 측정하면서 최적의 배치를 고민했어요. 저희 가족은 2주 동안 방 하나에서 캠핑하듯 지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녁이면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는 이게 마치 한국의 온돌방 체험 같다고 웃었죠. 공사 막바지에 들어서자 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새로 시공된 바닥은 단단하고 반듯했죠.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특별한 선물이 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온돌 시스템을 처음 가동하는 날이 왔어요.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죠. 김 건축가가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해서 시스템 작동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보일러 옆에 설치된 작은 컨트롤러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낮은 온도부터 시작해보라고 했어요. 바닥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집 전체가 따뜻해질 거라고 했죠. 김 건축가의 설명대로 온도를 22도로 맞추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에밀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하면서 맨발로 거실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하더라고요. 마이클도 슬리퍼를 벗고 바닥을 만져보더니 정말 신기하다며 마치 봄 햇살을 담아놓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우리 집 고양이 미스티였어요. 원래는 소파 위나 창가에서만 졸던 녀석인데 어느새 바닥에 배를 대고 길게 늘어져 잠들어 있더라고요. 에밀리가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죠. 저녁이 되자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각자 소파에 앉아 있었을 시간에 우리 모두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숙제를 하고 마이클은 신문을 읽고 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미스티는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골골송을 부르고 있었고요. 에밀리는 자기 방이 아침에도 따뜻한 게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방마다 온도 차이가 심했는데 이제는 집 안 어디나 고르게 따뜻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에밀리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김 건축가의 말처럼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 때문인지. 어쨌든 에밀리의 건강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이클도 변했어요.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집에 오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바닥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허리가 안 좋았던 마이클인데 따뜻한 바닥에서 하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나 봐요. 우리의 저녁 시간도 달라졌어요.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거실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때로는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에밀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바닥에 앉아 있으니 어쩐지 서로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김 건축가가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 한 말씀이 기억나요. 한국에서는 바닥이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해요. 이 따뜻함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작은 행복들에 대해서요. 창밖에는 여전히 겨울이지만 우리 집은 이제 사계절 내내 봄처럼 따뜻하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더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김 건축가가 우리 집에 작은 선물을 가져왔죠.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낮은 원목 테이블이었어요. 소파 높이의 테이블만 써오던 우리에게는 낯선 가구였죠. 이게 바로 교자상이라고 한국의 전통 좌식 테이블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에밀리가 눈을 반짝였어요. 진짜 예쁘다며 좋아했죠.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낮은 테이블을 어떻게 쓰냐고 물었어요. 김 건축가는 테이블 옆에 앉아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는 방법, 다리를 옆으로 뻗는 방법도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온돌방에서는 이렇게 앉아있는 게 가장 편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한번 교자상에서 식사를 해보자고 했죠. 에밀리가 제일 신이 났어요.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마치 피크닉 같다고 하면서요. 신기했던 건 정말 편하다는 거였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있으니 자세가 저절로 바르게 되더라고요. 마이클도 이상하게 허리가 덜 아프다고 말했죠. 식사 시간도 전보다 더 길어졌어요. 바닥에 앉아있으니 왠지 더 여유롭게 느껴졌거든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 문화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기생충에서처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나 봐요. 주말이면 에밀리가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 가정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 집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요. 마이클이 깜짝 선물을 준비한 것도 이때쯤이었어요. 퇴근길에 아시안 마켓에 들러서 찻잔 세트를 사온 거예요. 우리도 이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자고 했죠. 에밀리는 아버지의 깜짝 선물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김 건축가는 가끔 들러서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그가 한국의 전통차를 가져왔는데 그 향이 집 안가득 퍼졌을 때의 기분이란. 이제 우리 집 거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높은 소파 대신 포근한 방석들이 놓여 있고 교자상 위에는 항상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죠. 창가에는 에밀리가 직접 그린 한국의 사계절 그림이 걸려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건 저녁 시간이에요. 학교나 회사에서 돌아와 다 같이 바닥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죠. 미스티도 어느새 우리 옆에 와서 자리를 잡아요. 창밖은 추운 겨울이어도 우리 집은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하답니다. 마이클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 생각나요.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변화는 우리 가족을 넘어 이웃들에게도 번져갔어요. 처음에는 옆집 부인이 커피를 구실로 우리 집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죠. 어머나, 이렇게 따뜻할 수가, 난방기는 어디 있는 거냐며 물어보더라고요. 거실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어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걸 처음 알았죠.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더니 통증이 한결 나아졌다면서 그 뒤로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웃들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주말이면 누군가가 꼭 들르곤 했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우리 집은 이웃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한국식 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거죠. 그러다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현대적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서 우리 집을 촬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미국 가정이 한국의 온돌 문화를 받아들인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PD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 건축가가 용기를 주었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방송 촬영 날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카메라 앞에서도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에밀리는 바닥에 앉아 숙제하는 모습을, 마이클은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는 교자상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고요. 특히 관심을 끈 건 에밀리의 건강 변화였어요. 전에는 늘 기침을 하고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죠. 에밀리의 인터뷰가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왔고 김 건축가는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톰 아저씨네가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 보고 결심했다면서 자기네도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옆집 윌슨 부인네도 공사를 시작했죠. 재미있는 건 온돌을 설치한 집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우리 동네의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메이플우드 마을 소식지에도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져온 따뜻한 변화라는 제목이었죠. 기자는 우리 동네가 마치 작은 문화 실험실 같다고 표현했어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도 했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돌과 한국의 좌식 생활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아이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고 해요. 저는 가족이 나왔던 그 방송을 다시 보며 웃게 돼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던 마이클의 모습이나 신나서 설명하던 에밀리의 표정이 참 예쁘게 담겼거든요.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요.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방송 출연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더욱 특별해졌죠. 전국 각지에서 온돌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우리 집은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온돌에 빠져 뉴욕에 생긴 찜질방이 화제를 이룬다고도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리빙 매거진과의 인터뷰예요. 한국 온돌, 미국 가정의 겨울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화보 촬영도 했어요. 에밀리는 학교에서 잡지를 들고 다니며 자랑했죠. 친구들은 에밀리네 집이 잡지에 나온 것이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따뜻한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욱 돈독해졌어요. 주말이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죠. 바닥이 그저 발로 딛는 곳이 아닌 우리 가족의 생활 공간이 된 거예요. 에너지 효율도 놀라웠어요.
그전과 비교해보니 난방비가 30%나 절약됐더라고요. 마이클이 꼼꼼하게 계산해본 결과였죠. 이런 식이라면 설치 비용도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겠다고 마이클이 말했어요. 다들 웃었죠. 이제는 비용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김 건축가는 이제 가족 친구가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집에 들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에는 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양로원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에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에밀리는 요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께 온돌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정말 신기해 하셨대요. 에밀리의 꿈은 건축가가 되어서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살린 집을 많이 짓는 거래요.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더 따뜻하고 더 가까워진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슬슬 창 밖에는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추위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 집에는 한국의 온기가 방 안 구석구석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온기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조금씩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나 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따끈한 온돌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온돌의 진가를 알게 되는 미국인들이 있어 뿌듯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